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특별히 거래가 없는 상태로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요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대체로 뭐 비슷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나 그 투자 은행들이 보는 관점이나 뭐 다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 지금 봐도 시장이 그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데, 지금 상황은 점점 녹록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농업 쪽에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5만 명 예상했는데 37.2만 명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미국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중국은 여건이 안 되니까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일본은 통화 정책 더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뭐 영국이라든지 나쁘게 표현하면 미국 따까리 국가들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원자재 수출하는 기업,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가 강세여야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도대체 한국은 뭐냐? 중국이나 일본하고 성격이 비슷한 상태인데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 이러니까 지금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이 신뢰가 한번 꺾이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폭락해서 회복하는 거, 뭐 이거 어차피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옆으로 가는 거랑 폭락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폭락해서 회복한다라는 건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공포,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 적극성을 꺾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게 우리 시장은 이미 시작이 됐다. 도대체 중국이나 일본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국가가 금리를 미국 따라 올리고 있다라는 거? 캐나다는 올릴만 합니다. 캐나다 원자재 수출 비중도 높고 제조업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올릴만 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국가니까. 대만도 아주 손톱만큼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기한을 맞춰야 되니까, 최소한의 어떤 키노즈피는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우린 도대체 뭐 믿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도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지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경우는 차라리 지금처럼 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9월 정도에 관망을 해버리는 쪽으로, 9월에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진정이 되면서 9월에 이제 미국이 관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0.5%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0.75% 올려도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이 관망하면 우리도 같이 관망한다. 이런 구조면 지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9월에 또 올리고 해서 미국이 단순히 2%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내외 금리 차 역전이 되면 지금까지 금리 올린 거 다 헛방이고, 거기다가 원화 약세 방어할 거라고 쏟아보면 왜 안 보이고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은행이 해안이 있어서 9월 달부터는 못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인지,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올리니까 따로 올린다. 좀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 나쁜 상황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팔아도 문제입니다. 팔았다가 혹시라도 9월쯤에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서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러면 안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등이 보통 많이 떨어지면 이제 저점 대비해서 찔끔 올라도 한 20-30% 오릅니다. 물론
마이너스 30에서 50%가 된 계좌는 이거 많이 내려서 이거 오른다고 해도 한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건지 거라서 뭐 대응을 할 수는 없는데 손절을 해버리면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 게 굉장히 또 큰 타격을 줍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갖고 있는 거 어쩔 수 없고 본전 주는 거 그냥 팔고 갖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사지는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생업으로 현금을 축적해 나가서 내년 초까지 지켜보자. 예, 요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뭐 차 보고 뭐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은 요즘 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저것 때문에 뭐 거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뭐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 제외하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 뭐 드라마에서 만든 그런 이미지들도 꽤 작용을 할 텐데 의외로 대체로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니 괜찮지 않은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뭐 딱히 이런 부분들은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올해 뭐 손실 없이 잘 버틴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뭐 꼭 꾸준히 이제 3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됩니다. 가다가 한번 마이너스 나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을 한 55 정도로 두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갖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갔다가 다시. 그래서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사는 걸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겨울철에 발 시린 거 그냥, 예. 요 겨울철에 발 시린 게 어느 정도냐면 히트를 털면 안 되니까. 예, 제 친구 중에 이제 중학교 때 오토바이를 탄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는 동네가, 여기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여기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걸어가는 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또 버스가 자주 없습니다. 하루에 뭐 3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산이라는 곳에서 오는, 서울만 남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남산에서 오는 친구는 몇 시 차이지? 6시 차인가? 이거 타야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부계라는 데, 그리고 등건, 뭐 북마성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도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차가 몇 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사봉이라는 곳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겨울철에 손이 얼마나 시린지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손을 손을 놓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손이 시린데, 딱 체감으로는 그 정도로 발이 시립니다. 이러다가 진짜 발 동상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요거 말씀하신 거는 예, 단점이 맞습니다. 예. 거의 뭐 오토바이 타다 손실해서 손을 놓고 싶다라는 정도의 발시림. 예. 그렇다고 이 히트 켜면 한 200km 가면 끝납니다. 봄, 가을에는 거의 500을 가는데 한 번 충전에 200km 가면 끝이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행 거리가 짧아지는 부분은 단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안 들어와 있길래 이거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보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상장 주식도
하루에 몇 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인원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다 되어 있을 거니까 그때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태양광. 예. 태양열은 에너지로서 뭐 딱히 예 재미가 없습니다. 예 태양광. 예. 포스코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참 주가가 좀 안 갑니다. 예, 현대차 이익 증가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말고도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계좌 상태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딱히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올려주신 계좌가 1, 2, 3, 4, 5 뭐 계좌를 5개를 이렇게 쓰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엄살을 부리시고 계신데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그 단가를 이렇게 계좌별로 이렇게 나눠서 담았는데 단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 나누기의 묘미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10,000원에 하나 사고 그리고 한 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7,000원에 또 사고 근데 또 떨어집니다. 5,000원에 사고 또 떨어집니다. 3,000원, 1,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얘는 수익이니까 얘를 정리하고 이 수익금으로 요거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이 있고 그 현금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됐을 때 여기다 물을 타서 낮춰 놓고 또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계좌를 나누시긴 했는데 단가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계좌 나누기의 효과를 못 보고 계시는 거. 예, 요거 하나랑 종목들도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치 훼손이 이번 과정에서 심하게 된 종목들은 그 수익 중인 종목하고 퉁쳐서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 뭐 그 정도만 하시고 연말까지 혹시 보유 종목 한번 튀면 그때그때 현금화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 늘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 초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공개적으로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다루고 아니면 그냥 답을 드렸습니다. 딱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잘 대응하셔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들 포스코홀딩스하고 예, 그리고 현대차가 왜 이익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는 이거 도대체 왜 빠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뭐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화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하다가 1,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20%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도 늘고 평가 부채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타격을 줬다라는 거 하나하고 하나가 또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60% 정도는 국내에서 소화를 합니다. 근데 이 수입 단가가 계속 높아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원화가 1,050원에서 1,300원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내 공급 단가를 환율을 뭐 바로 반영을 한다. 예,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바로 반영을 한다라는 게. 예, 그러면 빠르게 반영은 하겠지만 지금 포스코가 완벽한 민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받고
그러면 저 후판 가격이든 뭐든 포스코가 올려버리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알게 모르게 전기요금처럼 이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환율에 좀 크게 기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전망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적용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19조 4,425억입니다. 19조 원입니다. 근데 분기에 벌써 분기 이익으로 이걸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앞으로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면 이 설명이 과연 되는 것인지 예,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품이 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밸류 대비 주가를 형성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외면을 받습니다. 이 자산도 보시면 57조 원에 달합니다. 57조 원짜리 회사가 지금 19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회사는 뭐 2, 3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또 포스코 홀딩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교차 매매라든지 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금융 상품 기반을 통해서 맞춰서 가면 좋은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후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포스코는 올해 뭐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또 막강한 이익을 낼 겁니다. 6조 원 해가지고 올해 한 60조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게 될 회사인데 19조 원이다. 그렇다면 다른 할인 요인이 있나? 정부가 개입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정부 개입도 심하게 하는 건 아니다. 환율이야 뭐 한 1, 2년 있으면 제자리 갈 것 같고 예, 그랬을 때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는 글쎄 PR이 2.75배밖에 안 되고 예상 PR도 3.8배 정도. 뭐 무지막지한 저평가 상태 배당은 또 꼬박꼬박 주니까 포스코가 1년에 한 만 원 정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종목의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이 돈이 묶이는데 포스코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5%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배당 수익을 봤을 때 계속 배당금이 분기 배당을 하고 배당금이 나오니까 이건 돈이 묶인다라는 것보다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여기 보면 포스코가 30% 이익 배당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급증하니까 배당 안 해버립니다. 이런 이런 게 이제 신뢰가 좀 깨지니까 조금 실적이 늘어나도 주가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의 30%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자. 순이익이 7조 원이 넘었으니 7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30%면 한 2조 원 이상 배당을 해야 되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 나와야 정상인 예,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한 회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가 이렇게 공개해놓고 안 줘버립니다. 배당금 2조 원 줘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2021년 17,000원 정도 배당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로 거의 이제 포스코는 8%를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저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진짜 현금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중간 배당도 하니까 돈이 묶인다는 개념은 아니라서 저가로 이렇게 주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차로 갑니다.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냐면 신규 공장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현대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을 지었던 게 10년 전입니다. 2012년입니다. 이때 현대차가 브라질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근데 브라질 공장 지으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브라질 공장 관련해서 좀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에. 네, 그리고 이 공장을 지으면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신통치 않다. 이러면 공장 설비 투자한 거 감가상각 들어가면서 뭐 현금 흐름과 무관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중국에 3공장, 4공장 짓고 브라질 공장 짓고 뭐 인도에도 공장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장 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감가상각으로 나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실적이 줄어든 데다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가는 돈 등등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 실적은 계속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이제 낮아졌던 실적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그런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없으면 분기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 계속 그걸 훨씬 하회하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는 완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 요인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손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판매량이 줄었는데도 실적이 이만큼 나오는 것은 타 지역에서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 옛날보다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환율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의 실적 전망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감가상각 될 게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공장 설립하고 두 번째로 국내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투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많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영업이익이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자동차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 쪽에서도 나름 입지를 굳혔고 내연 기관차에서도 입지를 굳히고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자동차 회사가 없습니다.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약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가 강한데 내연 기관차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둘 다 괜찮습니다. 사실 둘 다 괜찮은 회사를 봐도 없습니다. 중국 메이커들도 자동차, 전기차만 강하지 나머지는 해외에서 팔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의 어떤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워낙 약세에 대한 외환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정도 됐을 텐데 그 수준이면 현대차는 더 괜찮습니다.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동안 실적이 증가한 부분은 감가상각이나 이런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거고 그게 이제 사라졌고 앞으로 꾸준히 8조 원,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지금 주가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조금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를 안 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공장 부지 사가지고 공장 올리고 이거 매년 설비하고 건물이 감가상각으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뭘 팔아서 이익을 낸다. 이거는 괜찮은 거고 이런 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이익이 크게 증가하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투자가 끝날 때는
계속 현금을 박아 넣다가 이제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현금 들어가는 거 없어지고 현금이 나오는 게 많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거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때까지 신규 설비 투자가 없다. 앞으로 감가상각될 게 없으니까 숫자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뤄야 되고,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시장 무시하고 잘 나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해운주하고 비교하면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못한 상황인데,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글로비스가 과거에는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이었습니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대량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S처럼 이걸 상장시켜서 부풀려 가지고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지배구조,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의 어떤 자금을 마련한다, 그런 목적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이상한 상황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014년에. 예. 이때는 뭐 이런 프리미엄이 합리적인 프리미엄이라고 봤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게 또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순환 출자 구도도, 기업들의 순환 출자 구도도 과거 군사정권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배하고, 이거를 지배하고, 이게 지배하고, 이게 다시 지배를 하는 이 순환 출자 구도가 하나라도 망하면 다 무너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거 하나라도 꼬리 자르기를 못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인 하나 설립해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부도 내버리면, 과점 주주 안 되게 해 가지고,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순환 출자 구도를 장려를 했는데, 이게 이제 후진적이니까 지주사 형태로 개편을 해라. 그러면 너네한테 세제 혜택도 주고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도 포기하고 현대도 포기를 했는데, 이 정책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참 안타까운 거고 잘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현재는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현재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이제 거의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상에는 현대글로비스가 5조 8천억 정도로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6조 7천억 정도 되니까, 뭐 아직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대체로 뭐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같은 경우는 좀 깎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 반영을 안 한 것도 있고, 감가상각을 좀 빨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치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뭐 이미 1조 원 클럽 달성했어요. 1조 1262억이 나왔고, 올해는 1조 5천억 수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유코카 캐리어스가 갖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물량 40%, 이거를 현대글로비스가 싹 가져온다면, 그렇게 되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 규모만 해도 약 30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0조 이상이 늘어나고 현재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1조 5천억을 넘길 것이고, 근데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매출만 붙는 거니까 여기 한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적정 가치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5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대체로 이제 주가가 폭락해서 저평가주들이 만들어지는데, 적정 가격 이하로 현대글로비스는 이 적정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주가가 그냥 이랬을 뿐인데 저평가 상태가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장세에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좀 높아지면 이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웬만하면 사시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가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이냐라고 보면 당연히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입니다. 왜? 7월 27일에 물량 쏟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한가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모가가 30이니까 최소 45만 원은 돼야 하한가를 갔을 때 13.5를 빼니까 31만 5천 원. 예, 그러면 한 4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3만 원 정도는 맞춰놔야 그나마 팔 수가 있습니다. 하한가를 밀면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지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든 27일까지는 주가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일까지 뭐 만약에 오를 게 없다 하더라도 잘 버티기는 할 거고, 버티다가 이제 주저앉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다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던지기 좋게 주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현대모비스, 예, 자동차가 지금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내연기관 두 쪽 다 온전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게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예, 현대모비스는 지금 그런 배경에서 AS용 부품까지 수요가 있으니까 완성차보다도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해외 공장에 보통 모듈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환율의 수혜도 더 많이 받고, 근데 주가는 제일 부진합니다. 뭐 생각하면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르고 현대모비스가 내려서 두 개가 합병을 하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병한 회사가 현대차를 지배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분 해소해야 될 게 현대모비스의 기아차 지분인데, 그거는 뭐 합병하면서 시장에 팔든지 아니면 오너리가 그동안 받은 배당금이나 아니면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현대모비스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조금 현대글로비스하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예, 그 흐름에서 상대적 강세 약세. 근데 현대 현대모비스가 뭐 실적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예, 고려해서 두 종목의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소 안도감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46조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선주까지 더하면 여전히 400조입니다. 우리 시장에 비해서 덩치가 크고, 또 외국인 지분율도 49.64까지 빠진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삼성전자 주가를 크게 들어올릴 만큼의 어떤 에너지는 아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전체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 또 매도세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여건을 보면, 예, 삼성전자가 회복해서 코스피를 견인을 하고 이런 건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예, 그래도 뭐 하나 의의를 찾는다면 요 추세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은 했다. 반등할 자리에서는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요 추세에서 반등의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인데, 그게 이렇게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 몇 달 횡보하다가 더 내려온 추세하고 만날 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더 내릴 가능성 어떠냐라고 했을 때 실적 대비하면 더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경기 침체인 상황이 도래를 한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9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관망하시면서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쓸데없는 거, 가망 없는 거 정리하시고, 그 정리하실 때 이제 수익 중인 종목 퉁치시고, 그리고 가망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현금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망하면서 9월에 추이 보고, 9월에도 뭐 탐탁지 않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계속 몸을 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